최근에 이 경영자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물가다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네.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원인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거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잘 견디면서 계속 성장을 했어. 네. 뭐 이런 기업들이 아까 저는 이제 명품 기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혹시 생각나시는 기업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워렌 버핏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첫째 그 회사의 안녕하세요. 박세희과 식사합시다. 오늘은 특별한 곳에 나왔는데요. 대방동에 있는 유필화 교수님 댁에 왔습니다. 유필화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2019년까지 재직을 하셨고요. 지금은 명예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 교수님 책으로 마케팅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때 교수님 무슨 책 쓰신 거 있으셨죠? 네. 1989년도에 현대 마케팅론이라는 책을 처음 냈고요. 아, 예. 그게 이제 그 마케팅 교과서에서 아주 많이 팔린 편이죠. 제 기억으로는 해외 마케팅 사례가 너무 생생하게 잘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공부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나고,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뵌 거는 2002년 월드컵 때 아마 네, 교수님 그렇습니까? 처음 뵈가지고 벌써 벌써 오래됐네요. 교수님 뵌 지 20년이 넘었어요. 21년이네요. 네. 오늘 제가 교수님을 식사합시다에 특별히 이제 초대를 한 이유가요. 교수님이 최근에 이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라는 책을 네. 쓰셔가지고 네, 한 2주 전에 출간했습니다. 아, 2주 전에 출간됐고요. 음. 그런데 요즘 주식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이 큰 이슈가 페드의 정책 금리 인상이었고요. 네네. 이 페드의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이 계속 얘기하는 게 물가가 잡힐 때까지는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네.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하라고 네. 제목을 써가지고 얼른 책을 사봤거든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책 전체적인 내용하고 왜 지금 배팅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인플레이션이 사실 굉장히 큰 문제죠. 저는 네. 인플레이션이 이번 인플레이션은 이제 한 30년 만에 찾아온 것이고, 그리고 네.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한 5년 정도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기업 경영을 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션이 한 5년 정도 갈 거라는 가정을 하고 경영 계획을 짜고 경영 전략을 짜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 보통 이게 그 중앙은행에서는 1년 물가 상승률 목표를 2%를 보거든요. 네, 2%. 예,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좀 너무 낮다고 봅니다만은. 네. 그래서 보통 뭐 4%, 5% 하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을 보고, 최근에 뭐 한참 미국에서 10%까지 갔다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좀 이게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중앙은행이 2%를 목표로 한다는 걸 생각하신다면은 4%, 5%에서 8%까지 저는 보는데 그거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 수준을 계속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나온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에이 뭐 인플레이션 특히나 금리 페드가 금리 올려봐야 지난 2018년 연말까지 페드가 9번의 금리를 올리면서 그때도 그냥 2.25%까지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아이 금리 무슨 뭐 5% 아유 그래 못 올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금리를 5%까지 올렸던 이유가 작년 2022년 6월 달에 9.1% 나왔을 때 그때 1981년 12월 이후로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81년 12월 달이 얼마인지 찾아봤더니 9.6이었고 80년도에는 14%, 14.8%까지 나왔었더라고요. 물론 그때 제가 태어나 있긴 했지만 그때 아직까지 10살 이르다 보니까 전혀 개념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이 최근에 이 경영자들이나 저희 같은 사람은 경험해 보지 못한 물가다라는 표현을 쓰셔가지고 교수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그때 80년대 상황이나 그 70년대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런 것만 들었지 실제
그때랑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이 물가 공포가 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정도의 물가 상승은 이제 70년대에 처음 보는 것인데요. 예. 70년대는 이제 73년도에 제1차 석유 위기, 예. 78년대 석유 위기가 있었는데요. 예. 그때는 이제 그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했지만은 원인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그냥 예. 그 아랍 국가들이 그 석유를 무기로 쓰면서 확 기름값을 올려버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충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이제 나라 고생을 했고 그 석유에 대한 의존도 줄이는 과정에서 이제 그 에너지 산업도 많이 발달했죠. 예. 그런 다음에 상당히 물가가 안정되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2021년도서부터 물가 상승 기미가 좀 있었는데 2022년도에 들어서 이게 갑자기 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올라간 것이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것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거든요. 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2008년도 9월 달에 있었던 리만 브라더 사건 이후에 돈이 엄청 풀렸거든요. 또 이제 예. 글로벌 금융위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오면서 또 엄청난 돈이 풀렸고요. 네. 특히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면서 상당히 좀 그 불확실성이 올라졌고 그 다음에 자국 위주의 정책을 쓰면서 네. 기업 경영의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그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도 조금 이제 일부분 붕괴됐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돈이 워낙 많이 풀렸고 네. 그리고 기업 경영의 어떤 비효율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동안에 이런 그 고물가를 좀 감수하면서 기업들이 좀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1970년대의 물가 상승의 원인은 오일 쇼크였는데요. 네. 교수님 책에도 제가 보니까 처음에 3달러 정도 하던 유가가 처음에 한 4배 정도 엄청 올랐더라고요. 낮죠. 예, 그래서 12달러, 14달러 이러다가 나중에는 35달러 거의 10배가 올랐더라고요. 굉장히 80년도 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은 이번에 그 유가가 40불, 50불 왔다 갔다 하다가 130불 갔다가 네. 지금은 다시 20년 평균치가 한 75불, 6불 되거든요. 네네. 지금 평균치에 다시 왔어요. 네네네. 그렇고 천연가스 가격도 5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폭락해가지고요. 네네. 올해만 들어와서 천연가스 가격이 49% 가까이 거의 50% 빠졌거든요. 네네. 계속 2달러 수준으로 뚝 떨어지고 이런 거 보면 에너지 가격이 이제 20년 평균치로 다시 떨어졌으니까 물가가 그래도 잡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물가 상승 얘기할 때는 평균을 얘기하거든요. 평균. 예. 근데 이제 보통 기업의 관점에서는 평균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속해 있는 분야, 섹터의 그 물가 상승이 어떠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예. 기업의 관점에서는 전체 평균 상승률보다는 내 업종에서의 그 상승률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고요. 그건 그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 개인 관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에너지 값이 많이 올랐다가 조금 예. 떨어진 경향이 있고 또 플러스 식품 가격도 상당히 올랐었죠. 예, 그러니까 개인에서는 식품이라든가 에너지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데 그 중에서는 에너지 값이 조금 누그러진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큰 추세에서는 10% 이상까지는 않겠지만은 조금 예. 좀 그 떨어진 상태이긴 하겠지만은 그 돈이 워낙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5% 이상은 상당히 간다고 가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저희도 매번 이제 물가 지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요. 그 CPI라고 하는 거, 네. PC라고 하는 거, 그 물가에 보면 에너지하고 푸드가 있고, 네네네. 그 말고도 뭐 주거, 네네. 교통, 네네.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네네. 그런 거 따져보니까 에너지 가격은 떨어졌지만 지금 미국에서 주거비가 안 네. 빠져가지고요. 네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고 보니까 물가를 단순하게 이제 에너지 하나만 볼 수는 없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또 한전이 뭐 작년에 30조 원 적자였대요. 예, 예. 그리고 그 한가스공사도 많이 적자고 해서 에너지에서 전기 가스가 이제 핵심인데 또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아무래도 예. 지금 뭐 정부가 적자 무릅쓰고 여기 버티고 있지만은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차피 전기값도 오르고 또 이제 가스값도 오를 것이거든요. 네. 그런 걸 이제 미리 각오를 하고 가게나 기업도 준비를 하셔야죠. 이미 산업용 전기값은 가전 전기보다 더 올랐죠. 예. 올랐고요. 그래서 이미 그 기업은 이제 그 전기값 때문에 또 이제 원가 오르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오를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잠시 좀 떨어졌다가 해가지고 이런 추세가 크게 변한 것은 아니고요. 그 앞으로도 상승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님, 제가 하는 일이 주식 투자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교수님을 이제 찾아뵌 이유가 1970년대에도 그 두 번의 물가 상승이 있고 나서, 물론 물가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는 있지만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물가 누적 상승을 생각해거든요. 아, 작년에 5% 올랐고 이제 올해 또 5% 올랐으면 이제 이게 그 물가 상승률이 한 10% 가까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럼 나는 2년 동안에 만일 내 봉급이 10%도 안 올랐다, 올랐는데 그러면 실소리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 시대에는 개인이건 기업이건 명목 임금, 명목 소득, 명목 이익을 생각하지 말고 실제 소득이 얼마냐, 실제 구매력이 얼마냐, 실제 이익이 얼마냐에 신경 쓰다 본다고 하면은 이 그 물가 상승률이 2년만 계속되더라도 상당히 심각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나의 소득, 네. 나의 기업 가치, 내가 투자한 회사의 기업 가치가 이 명목 가치는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질 가치가 줄어들 수가 네, 있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런데 1970년대 두 번의 그 오일 쇼크 이후에 물가 상승 이후에 1980년대 주가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네네네. 그 꽤 많이 올랐던 게 결국은 기업이 그 물가 상승분을 전부 다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켜가지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고 명목 그 이익도 결국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도 올라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물가 상승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지만 결국은 기업은 이것을 가격에 전가해서 주식 투자자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가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네. 물론 여기서 딱 문제가 근데 40년 전에도 소개를 잘해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양복 한 벌 해준다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30년 전 그때도 양복 한 벌에 3, 4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양복 한 벌에 3, 40만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모든 기업이 그걸 가격에 전가시킬 수 없더라고요. 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정확한 뜻은 보기에 물가가 오른 거, 이제 값이 오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는 화폐의 가치 보관 기능이 떨어진 것이거든요. 예. 지금 잘 말씀하시는데 지금 양복 한 벌 값이 지금 그 값어치는 네. 40년대가 비슷해요. 예. 이게 제 책에도 썼지만은 지금 이게 그 값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의 값과 똑같답니다. 그것을 금으로 환산하면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이게 금으로 이게 가치 환산하려면 사실 별로 변한 게 없고, 예. 지금 말하는 저희가 화폐는 중앙은행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무해수. 그러니까요. 그는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 그 돈이 가지고 있는 가치 보관 기능은 떨어진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치 자체는 이게 변하지 않은 것이죠. 네. 네. 저는 막연하게 물가 상승을 해치할 수 있고 물가 상승만큼의 가격 전가를 못 시키는 기업은 절대 사면 안 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양복 회사를 저는 예를 들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양복 회사 많이 다 망했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만큼 그 이상의 제품 가격을 못 올리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교수님 책에 보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네. 적혀 있더라고요. 워런 버핏이 내가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그 기업의 가격 결정력이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가격 결정력 속에 경쟁 구도 다 들어가 있고 물가 상승이 원자재 올라도 내가 가격 올리면 소비자들이 다 살 거야. 뭐 그는 가격이 올랐을 때에 대한 가격 탄력성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결정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내가 투자를 할 때 저 기업이 가격 결정력이 있는가.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박 대변인 말씀하신 것이 조금 소중할 것이 있는데요. 네. 원가가 오르고 이제 기업은 값을 올리나 그랬는데, 원가가 오른 것만큼 이 가격에 반영하면 안 됩니다, 일단요. 원가가 오른 거 일부만 소비자한테 전가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거는 이제 원가가 조금 오른 걸 반영한 것도 있지만은, 뭐 네. 저는 주로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약 50% 정도만 전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예, 예. 가격 상승분에. 예. 가격 상승분 전체를 소비자한테 전가하는 건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네. 가격을 이제 올리는 거는 소비자들이 가격의 그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값어치. 네. 저는 이제 그것을 영어로 perceived value라고 그러는데, 예.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지불 용익 가격.
내가 이 제품에 대해서 얼마를 지불량 여유가 있다. 예, 예. 그게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값어치거든요. 네. 그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이게 값을 올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한편에 원가 반영분 조금만 올리고 예. 실제로 그 인플레 시대에도 만일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에 대해서 느끼는 값어치가 올라가면은 올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거든요. 가격 결정력. 그러면 그 부분을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우리가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오면서 네네. 가격이 30만 원 하던 게 지금 150만 원이 네. 됐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원가가 물가 때문에 올랐다기보다는 그 값어치가 안에서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 사용 가치가 네네. 되게 많이 네. 높아졌고 그 그쵸. 사용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프라이드 네네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네, 그쵸. 말씀이시네요. 스마트폰 좋은 예인데요. 예. 사실 원가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별로 없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느끼는 값어치는 그만큼 올라간 것이죠. 야, 어떻게 보면 진짜 기업은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전가를 시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말씀하셨던 그 가치, 값어치를 네.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해야 돼요.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런 가격 어떤 경쟁력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가격 결정력 뭐 이런 식으로 뜯어봤을 때 현대차 같은 경우에 원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값어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제 지불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참 25년 동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저는 이제 98년, 99년도에 유학 갔었거든요. 네. 갔더니 그 선배들이 차 사려면 제가 이제 소나타 중고를 샀거든요. 근데 저보고 토요타 캠리를 사라는 거예요. 네, 토요타가 참 날릴 때였죠 그때. 네, 그러면서 하는 이유가 3년 뒤에 네가 대팔 때 그 리세일 밸류가 네. 토요타는 3년을 써도 15%밖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현대차는 사면 50%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품질 경쟁력, 그다음에 디자인 경쟁력 그런 게 생기면서 지금은 현대차가 3년이 지나도 가격이 그냥 한 15%, 20%밖에 안 빠지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값어치에 대한 그런 가치 상승이 있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값어치는 어떤 이제 테크니컬한 건 엔지니어링 가치가 아니고 고객들이 얼마큼 느끼냐는 거거든요. 예, 예. 느끼는 그래서 이제 고객들이 느끼는 값어치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경험을 보니까 또 재밌는 게요. 그 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네. 영업이 많은 영업사원들이 가치가 아닌 값을 무기로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 그러니까 이게 싸게 깎아줘서 파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영업사원이 영업을 하라고 저는 권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 보면은 상당수의 영업사원들이 예. 자기 회사 제품의 값어치를 잘 인정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때 이게 경영자 때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영업사원들이 철저하게 값이 아닌 값어치 위주의 영업을 하라. 그런 교육을 철저시키고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한 값어치에 대한 어떤 그 확신을 주고 그다음에 철학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인플레이션 경영 때는 매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책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들 그런 얘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으면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가격을 올릴 때 한 방에 확 올리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네.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이런 대목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기업이 생각나냐면 샤넬 기업이 있잖아요. 샤넬백. 네. 근데 제가 샤넬백을 보면서요. 2019년도에 600만 원 하던 게 한 3년 지나니까 지금 1200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올라지도 몰랐죠, 근데요. 그런데 샤넬백을 지금도 백화점 앞에 보면 줄 서서 사고 있거든요. 아니 원가가 그만큼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가격을 올리는 안 올랐죠, 아니잖아요. 그렇게. 네.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샤넬백을 벌써 3년 만에 2배나 오른 저 백을 사는 사람들이 그 지불하는 그 의지에서 뭘 보고 사는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런 명품 백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걸 잘하는데요.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만 원을 한꺼번에 1200만 원 올렸다.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장사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천천히 올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네. 원가가 오르기 전에 선제적으로 예. 그리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조금씩 예. 그리고 천천히 이렇게 값을 올리면은 일단 소비자들이 저항을 많이 하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오르는 거는 원가 오르니까 오르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 아마 그 샤넬은 그 원가도 올랐지만 끊임없이 계속 그 상품력 강화에 노력을 하고 품질 개선하고 가치도 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저기 가격 올리는 기법과 저기 어떤 그 원가 상승 그다음에 상표 이미지 올리는 노력이 병합돼 가지고 이걸 많이 나눌 것인데요. 예. 첫째 특히 인플레이션 때는 미리 선제적으로 네. 원가 오르기 전에 그다음에 천천히 자주 여러 번 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야, 똑같이 가격을 네. 올리더라도 가격을 네네.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네, 많이 다르죠. 가격 네. 탄력성이 달라지네요. 다르죠. 네. 교수님의 예전 책 위대한 패배자. 네네. 이런 예. 네.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롬멜 장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네. 패배자인데 위대하다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주식 시장이 사이클이 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작년과 같은 그런 약세장에서 지금 많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패배자라고 많이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좋은 기업, 그리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 네. 그리고 이익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네. 지킬 수 있는 기업, 뭐 그런 기업에 투자했으면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너무 패배자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하는 네. 마음에서. 또 그 플러스 지금 제가 이제 이번에 인플레이 베팅하는 책을 썼습니다만은 네. 그 인플레 시대에는 좀 손해 보는 사람도 있고 좀 이익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특히 손해 보는 사람들은 이제 뭐 저 같은 연금 생활자라든가 그럼 생명보험 가입자라든가 특히 그 저금리 고정 저금리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이제 피해를 보고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비교적 저기 인플레를 잘 견딜 수 있는 게 이제 부동산하고 주식이거든요. 예. 주식은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뭐 좀 일반적으로 말해서는 인플레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이 비교적 자산 가치 잘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인플레이 오래 갈 걸 생각한다면은 네. 지금 이게 가치가 있는 주라면은 그 급히 파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면은 그 가치가 발현될 거라고 생각하죠. 예. 아마 교수님 인터뷰 중에서 주식 관련된 말씀을 하신 건 이번에 처음 아닙니까? 그런가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이제 인플레이션 시절에 이제 피해자와 수혜자가 있다. 네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에 그나마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네. 근데 기업에서는 왜 주식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냐면 이런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금리는 높고 네. 그러면 비용은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야. 네. 패배하는 기업들이 많을 거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네. 주가가 떨어지고 당연히 거기에서 놀래가지고 주식을 밑에서 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인플레이션 시대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을 잘 견디면서 계속 성장을 했어. 뭐 이런 기업들이 아까 저는 이제 명품 기업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혹시 생각나시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력이 이제 있는 회사를 네. 투자하라고 얘기했고 이제 오렌 버핏도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은 첫째 그 회사의 그 제품이 고객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다 느끼냐. 아까 말씀하신 뭐 샤넬 같은 회사는 고객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사의 제품의 값어치를 얼마큼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설득시킬 수 있느냐. 거기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이제 영업에서 많이 이게 그 자원을 했죠. 영업 사원들이 가치를 바탕으로. 그래서 영업력이 강한 회사를 상당히 좀 인플레 시대에는 좀 저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게 영업력이 그 강한 회사. 저는 뭐 우리나라에서는 오뚜기 같은 회사 금방 생각나는데요. 예. 네, 오뚜기는 굉장히 영업력이 아주 강하고요. 영업 사원들의 어떤 그 충성심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회사보다 영업 사원들의 이렇게 그 이중이 높지가 않고, 그래서 그 회사 제품도 괜찮지만 영업력이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그 장기적으로 좀 회사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죠. 말씀하시는데 교보문고가 또 생각이 나세요. 네, 교보생명, 교보문고 같은 계열이죠. 같은 계열이잖아요. 우리가 책방 하면
그냥 떠오르는 게 교보문고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책하면 교보문고가 떠오를까라는 생각에서 교보문고가 책을 특별하게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저는 그 교보문고 본사에 보면 매년 무슨 유명한 시 같은 걸 네. 항상 걸어 놓으셨잖아요. 네네네.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교보 회장님이 이게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와 네. 그 사람들한테 그게 책 사세요 하는 마케팅은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문구를 항상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걸 보고 네. 교보라는 기업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생겼다라고 할까? 네. 저는 그것도 하나의 큰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좋은 마케팅이죠. 그 교보 생명은 참 되게 그 특이한 회사입니다. 195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네. 신창재 회장님의 아버님이 설립하셨는데 그 당시 우리가 아주 정말 못 사는 시대였거든요. 예. 못 사는 시대인데 이거 설립하신 분이 우리 국민들 머리가 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만 시키면 잘 살기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일찍부터 하셔가지고 세계 최초로 교육보험이라고 만들었어요. 교육보험이요. 그래서 이게 원래 교보 생명의 원래 이름이 대한교육보험입니다. 대한교육보험. 예. 그래서 보험금을 조금만 내면 애들을 그 대학 보낼 수 있다. 그런 식의 그 희망을 심어준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세계 최초 세계 최초이고 아주 크게 히트쳤죠. 그래서 히트갖고 왔는데 그런 식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교보 빌딩은 1980년에 생겼는데 제일 생각하신 게 지하에 가장 훌륭한 책방을 하자. 모든 책이 다 있는 책방을 하자. 그 사실 그 가장 좋은 임대 그 전략은 아니거든요. 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네요. 처음부터 책방을 깔아가지고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책을 사게 하자 했고요. 네. 지금도 교보문고 가시게 되면은 매장의 상당 부분이 책상입니다. 책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 책을 많이 보거든요. 예. 그만큼 매대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책이 덜 팔리는 것인데 예. 그걸 마다하지 않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업 경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교보문고가 뭐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예. 어떤 기업의 가치나 철학을 홍보한 면에서 그리고 그런 면에서 또 교보라는 그 회사의 상표 이미지를 높인다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교수님이 아까 오뚜기도 말씀하셨는데 경영 자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예, 이 기업은 참 우리 많은 경영자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이 코스닥 시장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네네네. 코스닥 시총에 1, 2, 3등, 다 10등 안에 보면 배터리 회사. 네, 배터리 회사들이 막 차지하면서 시가총액이 10조, 20조가 됐어요. 네네. 그런 어떤 변화의 조짐이 교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거시경제지면에서요. 예.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